네,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재정 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급등한 뉴욕 증시 영향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가 어제 발표한 100조 규모 금융지원 대책도 이틀째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양책이 추가되는지, 효과는 어떠할지 관련 내용 곽수정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밤새 뉴욕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87년 만에 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제가 짚어드렸지만 대규모 재정 부양책의 효과로 볼 수 있을까요? 아직 재정 정책이 이제 의회를 통과하기 전이니까 심리적으로 기대감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네. 제가 방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다우 선물, 그다음에 S&P 선물, 나스닥 선물을 봤는데 11시 48분 현재 모두 1%대로 다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질문에 담겨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리를 해드리면 요즘 많은 분들이 이 투자에 대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크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 생애 주기에 의해서 자동 소멸될 것인가, 하나의 시나리오에 들어갈 것이고요. 아니면 백신이 개발돼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질 것인가가 또 하나의 시나리오겠죠. 세 번째 시나리오는 할 수 없다, 이들과 같이 살 수밖에 없다, 감기처럼 이제 독감처럼 살 수밖에 없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세 번째 시나리오겠죠. 그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가 뭐였냐면은 이것이 생애 주기, 바이러스도 어쨌든 생명체니까 이것도 5개월 또는 7개월 있다가 기온 변화와 함께 소멸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소멸 시기가 언제쯤 될까라고 추정해 보면 한국은 1월 달에 발병이 되기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7월쯤이 되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 3월과 4월이 본격적인 발병 시기였다 그러면 여름을 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체 주기를 따서 미국의 증시나 여러 가지 금융시장의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나리오가 만들어졌던 게 과연 백신이 개발이 되면 언제쯤일까? 이게 18개월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선의 거는 아마 이게 기온과 함께 사라지는 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8개월까지 갈 수 있고 아니면 더불어 살 수밖에 없다. 거기에 따라서 금융시장도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을 반복할 수 없는 상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붙여드리면 증시가 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느냐. 정부가 부양책을 발표를 했지만 발표할 때는 기대감이 올랐다가 또 한 이틀 지나고 나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또 떨어졌다가 증시에서 뭔가를 더 달라고 주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 증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면 많은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가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 증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업들이 미래에 어떤 사업을 펼쳐서 어떤 수익을 얻을 것인가를 놓고 투자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증시에 지금 항공업계, 숙박업계, 호텔업계 모든 관광과 연결되고 제조업과 연결된 업체에서 고용이라든지 수익 부분이 나아질 가능성이 당분간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다 그러면 증시는 하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우리가 흔히 경제학에서 말하듯이 경착륙으로 갈 것이냐, 영착륙으로 갈 것이냐. 미국에서 말하는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어차피 자연 소멸될 것을 기대하면서 불확실성을 가장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슬로우 다운, 연착륙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투입할 것은 투입해야 된다. 채권 시장이 불안하고 주식 시장이 불안하니까 여러 가지 정부의 대책들이 따라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채권 시장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가 조성하기로 한 채권 시장 안정 펀드 이 10조 원 중에 은행권이 이제 6조 7천억을 부담하고요. 5대 금융지주가 1조 원씩 증시 안정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비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적절성은 제가 계산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홍남기 부총리가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봐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급한 것은 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좀 줄이는 방법이 제일 확실한 처방전인 것 같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대 금융사에게 각 1조 원씩 부담을 해서 한 5조를 부담을 하고 국민연기금이라든지 다른 공적인 자금이 또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자산공사와 캠코 같은 곳에서 또 만약에 채권에 어떤 투여할 수 있는 자금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 가지 자원을 동원을 해서 6조 7천억 정도는 투입을 하는 것이 채권 시장의 불확실성을 막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미국 시장에서도 저번에도 계속 제가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기업들이 발행한 CP라고 하는 어음과 그리고 많은 장기 채권에 투입되어 있는 에너지 관련된
또는 다른 기타 제조업과 관련된 산업에 부실화될 수 있는 채권들이 많이 녹여져 있기 때문에 기업 부채가 65조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어제. 그런 정도를 빨리 수혈을 해줘서 막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우리 정부도 이와 연계되어 있는 외국 채권에 연계되어 있는 자본 부분에 대한 수혈을 긴급히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한미 통화 스와프 지금 한도 600억 달러 규모로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조달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우선은 이게 여러 번에 나뉘어서 공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1차 공급분은 지금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글쎄요, 정부에서 가장 필요로 하신 게 방금 앞에서 채권도 6조 7천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6조를 하려 그러면 한 50억 달러는 가지고 와야지 되거든요. 그러면 50억 달러 정도 가지고 과연 시장에서 반길 것이냐, 그러면 그거의 한 2배 내지 3배는 처음 조달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한 150억에서 200억 달러 정도는 먼저 가지고 와서 예비 자금으로 충분히 지준 형태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고요. 네. 여기에 대한 그 홍남기 부총리라든지 경제팀의 역할은 상당히 진중하고 엄중하게 지금 진행되어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런 거버넌스 체제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우리 금융시장과 여러 가지 실물 경제 시장에서 무엇이 우선적으로 필요한가를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물 경제에서 뒤에서 말씀을 앞에서도 보도를 나가셨습니다만 항공업계에서 여러 가지 자구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렇습니다. 정부도 어떤 실물 경제 수요를 곧 할 직전에 있듯이 이런 금융시장에 대한 대응 방식은 제가 지금 봐서는 시퀀스상, 홍남기 부총리 말 빌어서 네. 말씀드리면 시퀀스상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적 충격 중에 가장 심각한 게 아무래도 실업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고용유지 지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정부의 자구책도 나오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좀 고용을 막을 수 있을지 실효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면 어떤 대책이 더 있을까요? 홍남기 부총리가 한 5천억 정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항공업계만 놓고 보니까 지금 한 7만 5천 명 정도 고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LCC라고 부르는 저비용 항공사 네. 같은 경우에 한 1만 3천 명 정도 고용이 되고 있는데 네. 최근 저비용 항공사들은 거의 뭐 문을 닫고 있고 한 2개 정도 항공사가 태국과 일본을 운항하고 있고 나머지 항공사 4개 항공사는 다 운행을 중단하고 있는 예. 상황이고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한 노선이 지금 9개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항공을 제외한 많은 항공사들이 지금 급여 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요. 이게 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지속이 된다면 그 다음 수순은 구조조정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 고용 문제가 또 실업 대란 문제가 정부가 고민해야 될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먼저 중요한 기업이 흑자 부도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업 어음과 채권에 대한 주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니까 먼저 수혜를 해주고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슬로우 다운 해질 때 급격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실업 문제에 정부가 빨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또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을 함으로 해서 고용 안정을 이루겠다고 하는 게 정부의 순서인 것 같습니다. 네. 글쎄 뭐 항공업뿐 아니라 지금 정말 생계를 위협받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또 한국 영화 산업이 또 대량 실업 위기에 네. 놓였다고 합니다. 사실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이 저는 엊그제 일 갔거든요. 근데 지금 영화계에서 긴급 지원을 요청을 했어요. 지금 상황 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지금 긴급 지원을 요청한 곳이 영화계뿐만이 아니고 전 분야 업종에서 다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한미 FTA 체결을 할 때 우리 영화가 스크린 쿼터의 선결 요건에 걸렸을 때 곧 망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외화를 앞서가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를 했고 급기야 기생충과 같은 아카데미상 4개 부분을 수상하는 역할까지 갔는데 문제는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극장이 문을 닫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결국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운영상의 문제고 수익상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체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영화사를 운영하고 있는 게 대기업군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화업계에 영화관 상영이 되지 않으면 영화 촬영 감독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니까 파생되는 문제에 있어서 어디를 먼저 앞에서 채권시장, 금융시장을 먼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실물 경제로 간다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러한 피라미드 구조상에서 어디를 정부가 먼저 지원해야 될 문제는 네. 아마 면밀히 모든 업종별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될 텐데 네. 어떤 언론에서는 초슈퍼 예산이라고 그렇죠. 표현을 하더라고요. 550조 원을 넘었다. 이 규모 예상을 하셨습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올해 한 510조 되면 내년에 540조. 이제 문제는 뭐 다 좋습니다. 네. 근데 정부가 벌써 한 150조 플러스 알파를 푸시겠다고 했고 예. 그다음에 각 지자체별로 재난 뭐 기본 소득 형태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지출을 하겠다고 하시고
그러면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 30%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는 어떻게 앞으로 살림을 꾸려갈 것이고 550조 가지고 충분할 것인가의 문제도 존재를 하고 또 추경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건데 그러면 600조를 산정하는 게 맞을 거 아닌가. 근데 거기서 문제는 이미 150조 플러스 알파를 코로나 재구조를 위해서 지출을 늘렸는데 또 추경을 포함해서 600조가량 2021년도에 쓰게 되면 이미 우리나라의 빨간불 재정 부채 규모가 GDP 대비 60%를 넘는 선에 다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 걱정이고요. 두 번째 걱정, 이제 그렇게 되면 금리가 이미 낮아서 금리 정책도 쓸 수가 없게 되고 더 이상 위기가 만약에 수그러들면 다행이지만 계속해서 확산되기 시작하고 최악의 경우로 간다 그러면 더 이상 재정 정책을 쓴다는 것은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거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덧붙여서 자금 재원 조달, 지금 세금을 더 거두어 드려야 되는데 정부가 사업을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그거를 이렇게 분배하는 측면의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증세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앞에서도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동산세를 또 올리실 거겠습니까? 아니면 소득세를 올리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다루셔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정부 관료들이 협업과 소통과 공조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기도에서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모든 이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게 좀 검토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또 반면 야당을 중심으로는 또 국민채 발행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인지 좀 짚어주시고요. 그 효과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주시죠. 먼저 국민채를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채권을 사주신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과거에 일제시대에도 국채보상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고 있던 빚을 갖다가 국민들이 대신해서 갚았듯이 국민들이 옛날에 금팔기에 나섰었죠. 금모으기 운동. 그런 형태의 채권운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경기도나 이런 지자체에서 10만 원의 어떤 쿠폰을 나눠주신다든지 소비자 쿠폰을 나눠주신다는 것은 홍남기 부총리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도 약간은 좀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데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돈을 갖다 드린다 하더라도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라 그럴까요? 아니면 분야가 없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비 진작, 우리 경제는 수출 중심의 경제고 소비 중심의 경제는 미국 중심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쓰고 있는 경제 처방, 재난 기본급을 $1,000씩 주자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나라가 그대로 가져와서 쓰겠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서 항공을 빨리 열고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키고 우리가 진정시키겠다고 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영국과 모든 국가들이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수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긴급적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것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 정부의 재정부채 문제와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거를 10만 원씩 또 써야 될 것인가? 여기에는 좀 개인적인 회의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과 또 국민채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곽수종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